소프트웨어 융합 창의 설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 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메인 토픽인 프로토타이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 주기는 약어로 SDLC라고도 부르는데요. 크게 그림에서 보면 1번부터 6번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플래닝, 그 다음에 분석, 그 다음에 설계, 구현, 그리고 테스팅이 있고, 그 다음에 메인테넌스 이렇게 총 6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수업에서는 이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설계까지만 저희가 다룰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골은 3번까지, 그죠? 구현 전 단계까지 다룰 거고, 추후에 이제 고학년이 돼서 뭐 소프트웨어 공학 같은 수업을 듣게 되면 이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공학 설계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 주기의 각 단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자세히 얘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플래닝 그리고 요구사항 분석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일단 뭐 사용자 커스터머로부터 인풋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관련된 뭐 세일즈 부서에 대해서 부서로부터 인풋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서베이를 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서 또 인풋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풋을 토대로 설계 플래닝을 하고, 또 어떤 요구사항이 있어야 할지 분석을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퀄리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도 이제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그리고 뭔가 테크니컬하게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서 또 뭔가 스터디를 해보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까 인풋을 얻는 과정에서는 보통 팀에서 시니어 멤버가 이 부분을 많이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끝나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프로덕트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제 정의하고, 또 뭔가 다큐멘트화, 문서화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단계에서 하는 일이 보통 소프트웨어 요구 명세라고 해서 SRS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 다큐멘트를 만드는데, 이제 여기에는 그런 프로덕트에 대한 요구사항, 어떠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디자인되고 개발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문서라고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프로덕트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데, 이제 아까 말한 그 문서, 그죠? SRS를 기반으로 이제 뭐 단순히 한 개의 디자인이 아니고 뭔가 다중의 디자인이 제한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해 관련자, 뭔가 약간 관련자들을 모아서 다양한 이제 분석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디자인이 모듈러로서 어떤지, 그 모듈러리티도 보기도 하고, 또 현재 우리 예산이 어떤지, 또 주어진 시간이 어떤지, 또 이런 부분을 기반으로 관련자들이 이제 이 멀티플 디자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죠. 그리고 결국은 그 하나를 선택하면 이제 뭔가 구조적인, 그죠? 그런 아키텍처럴한 프로덕트에 대한 모듈을 정의하고, 이제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또 데이터 플로우는 어떤지, 또 뭔가 third party, 그죠? 제3자의 모듈과의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서 데이터 플로우가 있거나 뭐 통신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기술을 하는, 그래서 좀 세부적인 정보를 이제 정의하는 또 그런 단계가 이 세 번째 단계에서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설계가 끝나면 이제 개발을 하겠죠. 그래서 개발한다는 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코딩을 하게 되고, 근데 뭐 코딩을 함에 있어서 또 뭔가 가이드라인이 주어지기도 하겠죠. 그래서 뭔가 소속 기관에서 가이드라인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툴에서 또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지켜야 할 거고,
그래서 개발이 끝나면 이제 테스팅 단계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프로덕트 결함이 발견이 되거나 또 그런 부분을 추적하고 또 픽스하고 다시 테스트하고 또 이런 전반의 과정이 이루어지는데요. 결국은 테스팅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냐? 그래서 그 프로덕트가 아까 두 번째 단계였나요? 거기서 말했던 SRS 문서에 정의된 그런 퀄리티에 대한 표준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뭔가 도달할 때까지 계속 테스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테스팅 결과 SRS 문서에 정의된 그 골에 뭔가 우리가 다다르면 이제 그 테스팅이 성공적으로 끝난 게 되겠죠. 그래서 테스팅이 끝나면 이제 해당 마켓에 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디플로이먼트가 되고 또 해당 메인테넌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가 정상적으로 끝나면 이제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마켓에 디플로이 되고, 근데 이제 디플로이 될 경우에 전부 뭔가 as a whole로 디플로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뭔가 좀 그러니까 리미티드한 모습으로 뭔가 다 공개하는 것보다 부분적으로 릴리즈를 해서 뭔가 그런 그쵸 그 마켓에 나가게 되면 그 제한된 부분만 이제 테스팅을 한 상태에서 또 피드백을 얻고 그래서 뭔가 좀 더 개선된 강화된 모습으로 다시 릴리즈되는 또 이런 식의 모습으로 디플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로덕트가 그쵸 릴리즈가 되면 역시나 메인테넌스도 그 기존의 고객들 기반으로 또 메인테넌스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 주기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SDLC 모델에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이 쓰는 그 워터폴 모델이라고 해서 좀 더 전통적인 모델 방식이 있고 그 에즈일 모델이라고 해서 뭐 에자일 모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좀 더 진화된 또 방식이 모델이 존재해요. 그래서 사실 이 두 번째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모델이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워터폴 모델, 폭포수 모델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 생각할 수 있는 폭포를 떠올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의 프로세스가 이제 뭔가 세분화돼서 세퍼레이트 프로세스로 나뉘어지고 이제 폭포수의 특징은 이제 폭포가 내려갈 때 단계적으로 내려가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한 단계의 아웃컴이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인풋이 되고 또 그 단계의 아웃풋이 또 그 다음 단계에 인풋이 되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자면 뭔가 첫 번째 단계에서 그런 뭔가 비즈니스 프로블럼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문제 해결하고 싶어요. 그래서 디스커버리 그 부분을 디스커버하고 이제 그 아웃풋을 토대로 설계가 이루어지고 그렇죠. 이 설계의 또 아웃풋을 토대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역시나 그 아웃풋을 토대로 또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이렇게 뭔가 원 바이 원식으로 그쵸? 이루어지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우리 전통적으로 많이 쓰이는 폭포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워터폴 모델 같은 경우는 현재도 꽤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느냐? 굉장히 뭐 심플하죠. 그리고 뭔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이해하기도 쉽고 그리고 뭔가 우리 딱 가시적인 그래서 스페시픽한 딜리버러블이 각 단계에서 나오죠. 그래서 첫 단계의 아웃풋이 두 번째 단계의 인풋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좀 더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에 더 적합하다. 왜냐하면 큰 규모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폭포수 모델로 계속 이런 생각을 하면 점점 더 이렇게 좀 비대해지는, 거대해지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프로젝트가. 그래서 뭔가 좀 더 작은 프로젝트에 적합하고 좀 더 그런 데서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 모델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역시나 one at a time, 그쵸? 각 단계별로 이렇게 한 페이지별로 원 바이 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뭔가 태스크를 어레인지하기 쉽다. 그게 장점이 될 수 있고 그럼 또 반대로 단점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 봤지만 한 단계가 끝나야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지고 이런 순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뭔가 개발 단계에 다다르기 전까지는 뭔가 가시적인 뭔가 딜리버러블이 없어요. 그 소프트웨어가 생기지 않죠. 프로듀스 되지 않죠. 그래서 뭔가 좀 uncertainty, 그죠? 뭔가 좀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좀 리스크가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복잡한
복잡하고 뭔가 긴 롱텀 뭔가 이렇게 좀 긴 규모의 프로젝트에는 좀 부적합하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계속 요구사항이 변화될 수 있는데 이런 환경에는 뭔가 이렇게 그런데 좀 뭔가 유연하게 대처하기가 쉽지 않은 모델이 되겠어요. 왜냐하면 한 단계가 끝나야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취약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에이저 모델 같은 경우는 뭔가 좀 다른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3개의 이터레이션이 있죠. 그리고 각 이터레이션 안에 보면 플래닝이 있고 requirement analysis가 있고 디자이닝이 있고 빌딩 있고 테스팅이 있고 이 부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2 to 3 months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뭔가 굉장히 숏텀에 타임 박스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리고 계속 그 똑같은 주기가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건 뭐냐? 이런 태스크들이 여기서는 이제 타임 박스 먼저 이렇게 좀 특정한 타임 주기로 이제 나눠지죠. 스몰 타임 프레임으로 나눠지고 이제 이 하나의 이터레이션 안에서는 뭔가 하나의 스페시픽한 피처가 개발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또 다른 피처가 개발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뭔가 이터레이티브한 모델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각각의 빌드가 이렇게 여기서 보다시피 인크리멘털하죠, 그렇죠? 굉장히 폭포수 모델하고는 굉장히 다른 면모가 확실히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에이저 모델과 워터풀 모델을 비교를 하자면 어댑티브 vs predictive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댑티브가 뭐냐? 에이저 모델 같은 경우는 뭔가 디테일한 플래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프로덕트의 요구사항이 계속 변화한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계속 약간 어댑트한 방식으로 이렇게 그 요구사항을 이렇게 점차적으로 요구사항을 계속 맞춰가는 식으로 그래서 처음에 하나 이터레이션이 있었죠. 근데 나중에 뭔가 새로운 요구사항이 나왔다든지 요구사항이 변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번 이터레이션에서 그 부분을 수용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가 어댑티드한 방식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커스터머 인터랙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 고객의 반응을 보고 그 피드백을 통해서 또 이렇게 다음 이터레이션에 그 부분이 수용이 되는 또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아까 우리 포커스 모델 같은 경우는 프레딕티브하다. 프레딕티브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작 단계부터 전반적인 모든 그 픽처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뭔가 complete forecast가 이미 다 모든 게 다 플래닝 돼 있고 예견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큰 그림이 다 그려져 있고 이제 디테일한 플래닝까지 다 이루어져 있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뭔가 요구사항이 변화되는 경우 거기에 그 부분을 수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requirement analysis랑 planning이 반드시 초간에 다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아까 두 번째 봤던 애저 모델의 장점은 뭐냐? 그래서 아까 봤지만 계속 그 하나의 주기가 그쵸? 계속 반복적 이터레이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뭔가 굉장히 빨리 딜리버러블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하나 스페시픽한 피처에 대해서 그리고 뭔가 좀 더 뭔가 이렇게 스테디하게 뭔가 변화되는 환경에 굉장히 적합한 모델이고 그리고 굉장히 플렉서빌리티를 주죠. 그리고 개발자한테 있어서 그리고 뭔가 펑션들이 그쵸 좀 더 빠른 주기로 개발될 수 있어요. 퍼포스 모델 같은 경우는 이게 큰 게 한 스텝이 끝나서 그 다음 스텝이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소요 시간이 크죠. 소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반면 우리가 계속 봤다시피 아까 애저 모델에서는 피처 단위로 이터레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뭔가 더 피처가 빨리 개발될 수 있어요. 그럼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 같은 경우는 아까 봤듯이 우리가 그 커스터머 인터랙션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죠. 이 부분은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커스터머가 뭔가 뚜렷한 의견이 없을 수도 있고 또 그 의견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뭔가 약간 리스크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복잡한 디펜던시를
처리하는데 좀 부적합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피처 단위로 이터레이션, 그 주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간 뭔가 복잡한 디펜던시를 반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메인테너빌리티랑 뭔가 약간 익스텐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다큐멘테이션 자체도 이게 아까 봤듯이 기능별, 피처별로 그 하나의 개발 주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미니멈한 다큐멘테이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나중에 새로운 개발자가 왔을 때 좀 다큐멘테이션 자체가 취약할 수 있어요. 이해하기에. 또 그런 단점이 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소개하고 싶었던 것 중에 그 애저 모델의 가장 를 활용한 되게 좋은 예시가 있는데 스크럼이라고 있어요. 그 스크럼 같은 경우 실제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는 방법인데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 뭐 하나의 프레임워크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팀워크를 잘 도모할 수 있는 되게 좋은 프레임워크인데 이제 여기 프레임워크에서 우리가 하는 게 보통 스프린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우리 그 애저 모델에서 각각의 작은 이터레이션이 있었잖아요. 그거 하나를 이제 하나의 개발 주기로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숏텀의 개발 주기인데 이거를 보통 스프린트라고 부릅니다. 스프린트는 뭐 1주부터 또 몇 주 단위로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 뭐 저도 경험을 했지만 보통 2주 단위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스크럼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 프로덕트 오너라고 해서 프로덕트 오너라는 사람은 이제 그 비즈니스 프로블럼을 정의하고 그 프로블럼에 대해서 필요한 기능이 뭐가 있을지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 프로덕트 오너가 일단 프로덕트 백로그라고 해서 우리 이 프로덕트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해라고 기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스프링 플래닝 미팅이라고 해서 이 미팅에서는 이번 스프린트 예를 들어서 뭐 2주라고 합시다. 이 2주 주기 안에서 이제 이러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플래닝을 하는 거예요. 플래닝이라고 하면 이제 각 디벨로퍼, 각 개발자들이 있을 거고 A라는 개발자는 이번 스프린트에서는 이런 부분을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플래닝을 합니다. 여기 팀이 있죠. 그래서 스프린트 백로그는 뭐냐면 여기 백로그에는 이제 앞으로 필요한 기능들, 그쵸? 피처들을 여기 안에 이제 기술을 해놔요. 기술할 수 있는 사람은 팀 멤버도 될 수 있고, 프로덕트 오너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기술을 하면 이제 이 부분을 보고 나중에 플래닝을 할 때 또 여기에 있는 항목들 우리가 지금까지 개발 안 된 부분들은 플래닝을 할 때 가서 쓸 수 있겠죠. 스프린트 여기 보면 1 to 4 weeks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의 스프린트가 이루어지고 이 스프린트 안에서 이제 각자 할당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팀원들이 개발자들이 일을 합니다. 개발을 하고 여기 보면 이제 24 hours 이건 데일리 스크럼 이제 데일리 미팅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데일리 미팅 뭐 스탠드업 미팅이라고도 하고요. 이 미팅 동안 이제 뭐 나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프로그레스를 보였고 앞으로 뭘 할 것이고 이러이러한 이슈가 있어서 혹시 도움을 줄 수 있는 팀원이 있으면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하고요. 뭐 우리가 지금 팀 미팅을 하는 것과 비슷한 그렇죠? 그런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데일리 스크럼을 통해서 이제 뭐 이런 부분이 공유가 되고 여기 보면 스크럼 마스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스크럼 마스터가 하는 일은 이제 이 하나의 스프린트 안에서 이루어진 이 전반적인 일을 관리하는 또 뭐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모르겠어요. 한국도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 스크럼 마스터라는 직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실제 이런 스크럼을 전체를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매니저의 역할은 이런 부분을 할당하고 또 이러한 사실 이런 게 뭐 스크래치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보통 이런 것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본인이 주도적으로 담당을 해서 뭐 할당을 하고 또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크럼 마스터라는 실제 직업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하나의 스프린트가 끝나면 이제 일이 끝나고 그쵸 이제 리뷰를 합니다. 그래서 팀원들이 모여서 뭐 매니저도 있고 스크럼 마스터도 있고 프로덕트 오너도 있어서 이제 리뷰를 해요. 이러이러한 딜리버러블이 나왔어. 그럼 딜리버러블에 대해서 이제 프로덕트 오너가 비즈니스 프로블럼 정의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보통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커스터머를 대변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충족이 됐어. 여기서 원하는 우리가 그런 비즈니스 리퀘어먼트에 충족이 됐어 하면은 이제 그 부분은 개발 테스트까지 완료가 돼서 이제 실제
소프트웨어에 아니면 프로그램에 그분이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보면 리트로 스프린트 레트로라고 있는데 스프린트 레트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스프린트 한 주기가 거의 다 끝났어요. 끝날 때쯤에 이제 각 팀원들이 뭐 다양한 포맷을 이루어질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스프린트 레트로는 보통 이제 팀원이 좀 더 전반적으로 공유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서로 그럼 이것도 하나의 그런 뭔가 볼드가 있어요. 그래서 볼드 안에서 서로 같이 정의하고 이번 주에는 나는 뭘 했고 이번 주에 내가 배운 건 뭐가 있고 그쵸? 이러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좀 우리 팀의 팀 자체 서포트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as a 팀으로 논의하는 또 그런 시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업무적인 것도 얘기하지만 좀 더 제너럴하게 그런 부분을 논의하는 또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 저는 직접 경험을 해봤고 진짜 굉장히 유용한 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회사에서 쓰고 있고요. 아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스크럼을 한번 이 형식들 실제 일을 해보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다음 우리 이제 프로토타이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이핑은 언제 이루어지냐? 뭐 이렇게 딱 떨어지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뭐 굳이 얘기를 해야 한다면 여기 뭐 애널리시스랑 디자인 사이 이 단계에서 보통 많이 이루어지는데 뭐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면 뭐냐? 그럼 프로토타입 하면 뭐 한국말로 하면 시제품. 그러니까 진짜 제품은 아니지만 뭔가 진짜 제품과 되게 비슷하게 만든 제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이런 게 필요하냐?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걸 약간 커스터머, 그죠? 이 사용자들을 상대로 테스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써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는 5번째 단계인 테스팅하고는 좀 분리가 되는 게 결국 설계를 위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이제 우리 사용자들에게 피드백을 얻어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들이 뭔가 어프로브해서 되게 좋다, 만족하다 싶으면 이제 그 부분을 실제 디자인, 설계에 반영을 하는 그런 부분 사실 프로토타이핑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 모델이라고 하면 아까도 봤듯이 뭔가 디자이닝 페이스, 설계 전에 이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뭐 커스터머 상대로 피드백을 얻어서 어프로브를 받으면 이제 그 부분이 나중에 디자인 설계에도 반영이 되고 또 그 부분을 구현하고 그쵸? 그 나중에 4번, 5번, 6번 단계까지 이제 반영이 되는 사실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프로토타입이 어떤 종류가 있냐 하면 이제 여기 3가지 그림이 나오는데요. 점점 뭔가 더 좀 가시적으로 디테일화되고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뭔가 되게 종이에 스크래치 형식으로 그린 것 같고 2번째는 좀 뭔가 디지털화 되어 있긴 한데 뭔가 굉장히 마지막 이 피규어에 비하면 좀 뭔가 단순하죠. 그래서 여기는 실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보는 거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그런 자세함과 되게 실감나는 또 이런 비주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종류가 아날로그. 이제 아날로그로 하면 약간 여기서 얘기했던 첫 번째 그림이 되겠어요. 그래서 종이에다가 이제 뭔가 스케치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같은 경우는 이 2가지가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low fidelity라고 해서 low fidelity 같은 경우는 뭔가 되게 기본적인 요소만 담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이 fidel이라고 하면 하이 fidelity는 거의 실제 앱과 가까운 모든 인터랙션이 다 반영되어 있고요. 진짜 앱은 아니지만 거의 진짜 앱과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로토타이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를 가지고 원래 목표는 커스터머를 상대로, 사용자들을 상대로 테스팅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정말 본격적인 설계에 이 피드백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아까 아날로그 방식이 있었고 디지털에는 로우 퍼덜리티랑 하이 퍼덜리티가 있었죠.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뭐 연필과 종이 굉장히 뭔가 편리하고 그리고 굉장히 뭔가 쉽죠. 그리고 굉장히 간단하고 그리고 뭔가 근데 구체적이진 않죠. 그렇죠. 우리가 손으로 그리는 만큼. 그다음에 로우 퍼덜리티 같은 경우는 뭔가 훨씬 더 좀 디테일화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만 제공이 되어 있고요. 수정이 대신 비교적 간단하다. 하지만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실감나게 특징을 완전히 살리기에는 좀 제한이 되어 있고요. 하이 파델리티는 가장 이제 굉장히 리얼하죠. 그리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이해가 빠른.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사용자에 상관없이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굉장히 딱 보면 이해하기 쉽게, 그쵸? 되어 있어. 모든 또 특징을 구현할 수 있어요. 진짜 앱처럼. 하지만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고요. 수정이 좀 어려울 거고. 그쵸? 그래서 모든 인터랙션까지 반영이 가능하다. 거의 실제 앱과 유사하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아요. 세 가지가 있고, 프로토타이핑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번 실습 시간에 여기서 나온 여기 이 방식들을 사용해서 실제 앱을 프로토타이핑을 해볼 텐데, 이제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UX랑 UI, 그죠? User Experience고 User Interface죠. 이 디자인에 대한. 솔직히 두 개 다 고려를 해야 돼요. 근데 각각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사용자 경험 디자인, 그죠? User Experience 디자인이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사용자가 어떤 것 어떻게 느낄 건지, 그죠? 뭐 직접적이든 혹 간접적이든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서 어떻게 느낄 것인지 이런 사용자의 뭐 반응과 행동과 이런 경험을 이제 우리가 디자인하는 거예요. 뭔가 사용자의 반응, 또 사용자의 경험에 초점을 맞춘 거고요.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비주얼한 거에 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게 뭔가 내용, 구성, 기능에도 초점을 맞췄다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좀 더 보여지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앱이라고 하면 앱의 레이아웃이나 뭐 색상이나 그런 프레젠테이션 방식이나 보여지는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여기 뭐 그림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이제 뭐 UX 같은 경우는 좀 더 사용자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두 번째 같은 경우 UI 같은 경우는 좀 보여지는 부분, 그쵸? 그런 비주얼한 부분에 좀 더 맞춰진 디자인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고려해서 프로토타이핑을 해야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 실습 시간에 프로토타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프로토타입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첫 번째는 사용자를 참여시켜라.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죠? 결국은 이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할 거고 역시나 프로토타이핑을 할 때도 이 사용자를 피드백을 받아서 그 피드백을 기반으로 디자인을 하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솔직히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유저 플로우랑 시나리오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그 페이지라고 하면 웹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앱 안에서의 페이지가 될 수도 있죠. 페이지 플로우를 이제 디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플로우를 디자인하다는 얘기는 이제 사용자가 돼보는 거예요. 사용자가 되는 시뮬레이션에서 어떻게 이 사이트를 최적화, 뭔가 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 플로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실제로 그려봅니다. 뭔가 종이가 있으면 종이에 펜으로 그려보는데 뭐 어떤 모양새를 띠냐. 여기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막 굉장히 예쁘고 정교한 이런 그림이 아니고요. 대충 이런 부분을 그려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플로우를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 뭐 검색창이라고 하면 뭔가 검색 여기서 뭐 치고 누르면 이제 누르면 뭐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세부 이런 정보가 넘어갈 수도 있고요. 여기 아까 첫 번째 화면 같은 경우는 또 밑에서 또 뭐가 유저 인터랙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 부분을 이루어지면 또 이렇게 그려주고, 그쵸? 이렇게 플로우를 이제 먼저 디자인을 합니다. 쉽게 이제 뭔가 내가 그런 디자인을 도우려면 뭔가 종이에 펜으로 이제 이렇게 그려보는 게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사용자가 이 앱을, 뭐 사이트를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지, 그 내비게이션, 그쵸? 그 플로우를 이렇게 한번 그림으로 그려봅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low fidelity 프로토타이핑을 합니다. low fidelity 프로토타이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봤었죠. 뭔가 이렇게 기본적인 기능만 가지고 있는 단계인데 이제 아까 첫 단계에서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럼 이제 각 페이지당, 그쵸? 좀 더 각 페이지당 우리가 뭐 3개에서 5개 정도로 뭔가 다양한 또 모습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조금 더 구체화시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3개, 5개에 있는 그 페이지 각각의 그거에 대해서 캔디데이트에 대해서 유저빌리티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좀 그 fidelity 증가시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프로토타이핑 하는 거죠. 우리 아까 세 가지 그림을 봤었죠. 그냥 종이에 스케치한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뭔가 기본적인 기능 갖고 있었던 그 프로토타입이 있었고, 마지막에 거의 실제 앱과 가까운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 거의 그 마지막 단계에 이르실 때처럼 좀 더 각각의 그런 페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프로토타이핑을 합니다. 그래서 플로우와 기능들이 다 픽스가 되었다면 이제 fidelity 증가시킨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 인터랙션은 이제 또 다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는 일단 심플할수록 좋다. 복잡하면 안 돼요. 심플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fewer click means less friction, which means better user flow를 갖는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심플할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유저 사용자의 플로우도 훨씬 더 나아진다는 얘기고, 하지만 너무 심플하게 하려고 이 사용자 인터랙션을 제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용자 인터랙션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느끼기에 뭔가 내가 이 앱을 사용함에 있어서 뭔가 약간 좀 내가 어치브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뭐 난 이런 목표로 이런 앱을 사용하는데 이런 사실 그런 상호작용이 많을수록 뭔가 내가 원하는 골을 이루고 있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또 사용자의 상호작용을 제한할 정도로 심플하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원래 3클릭 룰이라는 게 있어요. 뭐 이게 무슨 말이냐? 뭐 3번 클릭해서 결국은 모든 거에 다 기능이 다 다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룰을 꼭 지키지 않아도 괜찮아요. 물론 지키면 좋겠지만 아까 말했듯이 상호작용을 생각하면서 이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서포트하면서 이제 최대한 심플하게 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적정히 활용하다. 그렇죠? 그래서 실감나는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고 이제 실감 날수록 우리가 사용자 테스트할 때 좀 더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다섯 번째는 이제 효과적인 UI 디자인을 위한 전략이 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디자인 핑거 프렌들리 탭 타겟이라고 해서 그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뭐 클릭을 하든지 그쵸? 이런 타겟의 크기가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소 10mm는 돼야겠죠. 너무 작으면 클릭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그런 뭐 버튼이나 그쵸? 그런 타겟 내가 뭔가 터치하려는 타겟끼리 너무 가깝지 않게 그쵸? 배치를 해야 하고 폰트 크기가 뭔가 리더블 해야겠죠. 너무 작으면 또 안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사용자로부터 데이터 입력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런 부분 필요할 텐데 또 너무 많은 데이터를 입력하게 하면 좀 사용자가 어려움이 있고 또 지루할 수도 있고 그분에 오타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필요한 데이터만 입력받게끔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또 프로토타이핑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이제 실습 시간에 두 가지 실습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날로그 방식. 그래서 우리 종이랑 펜이 필요해요. 실습 시간에. 그래서 종이랑 펜을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아날로그 방식이라고 하면 뭐냐. 우리 아까 여기 보면 뭐 게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뭐 직접 손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잘 그릴 필요 없고요. 그냥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뭔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모습이 첫 화면에는 뭔가 뭐 다른 종류의 게임, 스포츠가 나와 있어요. 내가 하나의 스포츠볼을 클릭하고 넘어가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뭐 이전 화면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게 돼 있죠. 그다음 여기 보면은 뭔가 조인을 해라 라는 부분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조인을 하려면 여기 보면 뭐 you have successfully registered 그렇죠? To play with the game players. 그래서 뭔가 이제 또 registration 하는 단계가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뭐 take me there 하면 이제 지리를 보여주는 또 지도가 나오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뭔가 발생될 수 있는 화면들을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실습 시간에 할 과제는 뭐냐? 그래서 배달 음식 주문 앱을 프로토타이핑 해보려고 합니다.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직접 그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 기능은 배달 음식을 역시 주문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주문을 할 경우에 주문 화면에는 그 식당 이름과 그 내가 주문한 음식, 그쵸? 그리고 몇 개, 수량, 가격 정보가 보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페이볼릿 식당 설정을 가능하게끔 또 이런 기능을 제공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주문을 하고 나서 주문을 또 조회할 수 있어야겠죠. 주문을 조회할 당시에 조회를 하면 뭐 주문 현황, 현재 주문 스테이러스가 어떤지 스테이러스라고 하면 뭐 지금 주문 완료, 작업 중, 배달 중, 배달 완료 뭐 이렇게 이런 부분이 보여져야 하고 그 다음에 뭐 배달이 아직 안 된 상태, 배달 중, 뭐 배달 완료 전 단계라면 배달 소요 시간, 배달까지 뭐
얼마 후에 배달이 됩니다. 또 이런 부분이 조회가 가능하게끔 우리가 앱을 앱에 대한 프로토타이핑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같은 문제예요. 역시나 배달 음식 주문 앱 프로토타이핑이지만 이제 우리가 이번에는 좀 하이 fidelity 로 해서 우리가 프로토타이핑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좀 더 이렇게 리얼하게 나와 있죠. 그쵸?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여기 보면 굉장히 비슷해요. 뭔가 오더할 때 뭐 이런 부분이 나오고 그래서 플레이스 오더 버튼 누르면 이제 오더가 받아졌고 그래서 오더가 지금 현재 어떤 스테이터스에 있는지 뭐 이런 부분이 실시간으로 좀 많이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뭐 주기는 역시나 그렇죠. 배달 음식 주문하고 역시나 같은 기능이 서포트 될 수 있도록 프로토타이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두 가지 이용할 수 있는 툴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justinmind가 있고 그다음에 proto.io가 있는데 일단 저희는 justinmind로 저는 이용을 해보려고 하고요. 하지만 뭐 강요하는 부분을 강요하고 싶진 않고 proto.io를 쓰고 싶은 학생분들은 이제 이 툴을 사용해서 설계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각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튜토리얼이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렇죠?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우리 실습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팀 프로젝트 노티스 이 부분 얘기를 할 텐데 일단 무엇보다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고 있는 다음 주에 프로포절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팀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단 가장 큰 과제는 프로포절 발표 준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텐데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시장 조사를 했었죠. 그래서 시장 조사에 따른 뭐 기능 변경 및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디스커션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거의 수행 직전 단계까지 우리가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일정을 수립하고 언제 어떻게 수행을 하겠다. 만약에 프로포절 발표 전까지 이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역시 이 부분의 결과를 프로포절 발표에 넣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프로토타이핑 이제 툴 여기서 말한 우리 아까 하이 fidelity 그쵸? 그 툴 두 가지 얘기했는데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써줬고 아니면 또 다른 모컵 툴들이 있는데 그걸 써도 좋아요. 그래서 이 툴을 본인이 원하는 툴을 이제 좀 점점 더 익숙해지게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번 실습 같은 경우는 뭐 팀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프로토타이핑을 하지 않겠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이 부분이 추후에 이루어질 거예요. 뭐 당장 다음 주는 아니지만 결국은 파이널 프레젠테이션 안에 이 프로토타이핑 부분이 들어가게 될 텐데 좀 더 이렇게 점차적으로 좀 툴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팀 회의록을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포절 발표에 대해서 좀 간략히 공지를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일단 분량은 한 팀당 10분이 할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7분은 발표고요. 3분은 이제 Q&A가 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어떻게 정하냐? 제가 그 랜덤 펑션을 이용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순서를 랜덤 넘버를 제가 제너레이트 하겠습니다. 그래서 랜덤 넘버 순서대로 발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3분 Q&A가 있는데 뭐 각 팀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실 텐데 그래도 최소한의 그쵸 저희가 그 열심히 준비한 노력에 대한 뭔가 예의로 또 Q&A 시간에 질문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강요하고 싶지는 않아요. 뭔가 자유롭게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질문이 아예 없을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그래도 저는 각 팀당 질문 하나씩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전 팀, 그래서 제가 순서를 여기서 보면 우리가 랜덤 펀션을 통해서 순서를 정할 텐데 그 순서에 있어서 이전 팀에 대한 그런 질문은 그 다음 팀에서 준비를 하시고 또 그 다음 팀에서 이전 팀에 대한 또 질문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건 다시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발표 내용은 일단 사회 문제 픽스했잖아요. 사회 문제를 소개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 문제인지에 대한 부분을 논하시고 그리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의 근거가 있어야 될 거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근거라고 하면 뭐 시장조사, 뭐 설문조사, 이렇게 팩트를 기반으로 아니면 기사화됐던 부분들을 기반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을 제시할 거예요. 이런 사회 문제가 있는데 난 이런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다. 기능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능 소개하실 때 이제 센서, 기반 기술에 대해서 같이 소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뜬구름 잡는 뭔가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보다는 그래도 공학적인 마인드로 우리가 이러한 기술, 이러한 센서를 활용해서 이런 기능을 서포트하겠다. 기반 기술이라 하면
뭐 알고리즘이 될 수도 있고요.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AI 같은 그쵸? 그리고 뭐 API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또 다른 그쵸? 그런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합리적으로 소개를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상되는 사회적 공헌. 그쵸? 이 기능들을 바탕으로 내가 어떻게 사회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떤 공헌을 할 수 있는지. 그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뭐 시장 조사의 일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기존에 비슷한 앱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뭐 없을 수도 있어요. 없으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있다고 하면 이제 내가 어떤 차별성을 줄 수 있는지, 그쵸? 만약에 비슷한 앱이 없다고 하면 어쨌든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설계하려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 이 앱은 어떤 차별성이 있다. 왜 좋다. 그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할 수 있는 또 이런 부분을 포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말고도 역시나 필요한 부분은 또 되게 다른 부분도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꼭 이 부분에만 제한돼서 발표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따 실습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